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1년 8월 7일 날 시행한 97회 전산 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8월 7일 시행한 전산 세무 2급 97회 기출문제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우리 에듀윌에서 가다반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부분 점수 Q&A에도 많이 응해 주셔갖고 제가 그 시험이 있는 날은 웬만하면 제가 일정을 좀 빼놓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기 위해서 일정을 좀 빼놓고 답변을 달아드리는데 뭐 부분 점수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기타 많은 것들 문의해 주시는데 일단은 가다반은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문제를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은 한국세무사회에서 공시하는 20시 이후에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가다반에 있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의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답이 나오기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일부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추정에 의해서 문제를 보지 않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다반 서비스 부분 점수 Q&A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분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제가 예상을 좀 해놓고요. 근데 이 부분 점수가 매번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해차가 좀 어려우면 이 부분 점수에 대한 채점이 좀 칼채점이 들어가면은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97회 해차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에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부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무사회에서 나온 그 가다반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 외 중복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확정 답안 할 때 중복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점수가 또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97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재무가 5문제, 원가가 5문제, 부가가치세가 3문제, 소득세가 2문제로 구성돼 출제됐고요. 계산형 문제가 3문제, 이론서술형이 12문제. 계산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끌리거나 그런 부분은 좀 줄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상해 문제가 3문제, 중위 12문제 정도 출제됐네요. 그러니까 이론만 놓고 본다면 뭐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가소 설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가소 설정,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 대손 충당금은 채권 차감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대손 충당금이 작게 계상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채권이 작았다는 거고 다시 말해 이거는 채권 즉 자산이 과대 계상됐다는 얘기기도 해요. 우리가 설정 분기에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의 대손 상합비라고 분기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과소 설정된 거는 비용이 과소 계상된 것도 맞아요. 비용이 과소 계상됐으니까 이익은 과대 계상됐다는 얘기겠죠. 이익이 과대 계상되니까 이익이었는 자본이 과대 계상이 됐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다. 자산 과대, 이익 과대, 이익 경우 과대가 맞죠. 비용이 과대가 아니라 과소가 돼야 되니까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중 혹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 이걸 통해서 얘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이론 시간에도 좀 강조했죠.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고요. 일단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죠. 2번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에 짧은 것으로 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무형자산 상각기간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답은 3번인데요. 그러니까 2번이 조금 더 쉬운 문제죠. 1번보단. 기준서에서 물어본 문제니까.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사용 가능 시점. 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여기 맞고요. 2번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죠.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충당부채, 이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부채 인식 요건이 충족하면은 우리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한 건 부채로 인식하니까 부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3번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 인식하겠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인식 기준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선수금이 유동부채가 맞겠죠. 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의가 의무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재무회계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4번 문제를 볼게요. 결산치 아래 사항이 누락되었다. 누락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감인 얼마인가요? 단기 발생 외상 매출을 누락했어요. 외상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외상 매출에 대한 분개를 하면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만 원, 대변에 매출이라고 분개하겠죠? 요 분개가 이제 반영이 되겠죠. 누락사항을 반영하면 이 수익이 증가하니까 당기순이익도 10만 원 증가를 해요. 자, 일기확정 부가가치세 납부는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우리가 납부하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가 돼 있다고요. 납부세액이 미지급 세금. $30만 원, 대변에는 뭐 현금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개는 교환 거래가 돼요. 손익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 영향을 안 줘요. 즉 10만 원만큼 단기순이익이 증가한다. 1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개를 유추해서 풀면은 답에 도달할 수 있겠죠. 뭐 분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익만 제대로 찾는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뭐 전산 세무 시험이야 뭐 실무에 가까운 시험이다 보니까 분개를 해서 푸는 게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분개를 해야 되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5번 문제. 다음은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1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자기유식 처분 손실 둘 다 자본 조정 항목이 맞겠네요. 2번 유상감대가 이루어지면 세사의 순자산, 그 자본 총계를 말한 거죠.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3번이 답인데요.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여기까지 맞는데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신주 발행비 어떻게 처리해요? 바로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죠.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랑 신주 발행비 둘 다 발행가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하죠. 답이 3번이겠네요. 4번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은 자본조정, 기타 포괄순위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제 원가액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 자, 그래서 얘는 매출원가법, 그다음 뭐 영업의 손익법, 비례수정법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매출원가 조정법, 매출원가법. 그러니까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다 가산, 조정하는 방법이죠. 차감, 뭐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죠. 그다음 비례배분법. 배부 차이를 기말재원품, 기말제품, 매출원가로 뿌리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총원가 비례법과 원가 요소별 비례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마지막 배부 차이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 영업의 손익법이 있죠. 어떻게 본다면 쉬운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답이 되는 거는 직접배분법이 되는데요. 이 직접배분법은 어떤 거예요? 얘는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이죠.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그래서 이 방법에 어떤 게 있어요? 직접배분법.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무시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단계배분법.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이 단계배분법이죠. 마지막이 상호배분법이 있죠.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뭐 어떻게 본다면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7번) 문제는 계산 문제네요. 그런데 보시면 평균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원품 원가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게 종합원가 계산인데 기말재원품 원가 끝까지 4단계까지 다 계산하니까 난이도를 제가 상으로 배치했어요. 완성품이 1200, 기말이 400개, 완성도 50%라고 되어 있고요. 재료비는 공정추의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볼게요. 둘이 성격이 다르니까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쉬울 수 있는 게 평균법의 논리고요. 완성품 수량을 알려줬잖아요. 1200개, 1200개. 자, 기말재원품이 400개인데 재료는 공정추에 투입하니까 400개가 모두 노력한 거고 가공비는 400개의 50%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이 돼요. 재료비는 1600개가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는 14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이 되죠. 완성품 환산량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평균법이니까 기초와 단기가 합산된 재료비는 이 120만 원이 기준이고 가공비는 둘이 합친 70만 원이 기준이 되겠죠. 완성품 환산량 단가를 계산하면은 120만 원, 재료비는 1,600원, 1,600개로 나누면 완성품 환산량 단가가 계산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750원 나와요. 단가는 750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70만 원, 기초와 단기 투입한 원가를 합산한 70만 원을 1,400개로 나누면 되겠죠. 단가는 500원 나와요. 기말 재원품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기말 수량에다가 재료비 단가, 그 다음에 기말 수량에다 가공비 단가를 계산해서 가산하면 되겠죠. 이걸 써볼게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400개 곱하기 750원 하면 되고요. 가공비는 200개 곱하기 500원 하면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10만 원이니까 합이 40만 원이 기말재원품의 원가 배분 금액이죠. 답이 40만 원 되는데 끝까지 다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도 예제도 끝까지 다 하잖아요. 뭐 그 정도 난도 평균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8번)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볼게요. 2021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 3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0일 기말 원재료는 2021년 1월 1일 기초 원재료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 원재료 매입액은 원재료 계정만 잘 그리면 돼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하겠죠. 보시면은 원재료 사용액이 여기 원재료 감소 쪽에 있겠죠. 300만 원이 있다. 기초 원재료와 기말 원재료를 간접적으로 알려줬어요. 기말이 기초보다 20만 원이 크다. 그럼 여기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얘는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수를 써도 돼요. 이게 30만 원 쓰면은 대신 기초는 20만 원 적은 10만 원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원재료 구입액을 알 수 있죠. 320만 원이 원재료 구입액이야. 이렇게 해서 찾는 문제. 해설은 방정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류의 문제도 우리가 이론 문제 할 때 좀 풀어본 적 있죠. 증감으로 표시했을 때 그런 류의 문제를 우리가 옮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해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득점을 하셨을 거라 생각드네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전산세무 2급을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이론을 잘해야 된다. 이론에서 12문제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에 용이하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서랑 연말정산은 전부 득점이 어려워요. 사실은. 함정들이 한두 개 있기 때문에 혹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최대한 부분 점수를 맞아주고요. 결국 이론에서 12문제 맞추면은 24점이 득점이 되잖아요. 70점 중에 이론에서 12문제 이상 맞추면 12개 맞췄다 하면 그 실기에서는 우리가 46점만 맞으면 되니까 좀 용이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론을 12개 이상 득점하려면 원가 해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7번과 8번을 넘어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소득세 같은 경우나 부가가치세는 지역적으로 나오면은 이론이 좀 득점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9번. 다음은 원가 집계 과정이다. 자, 얘는 사실은 여러분 뭐 제공품 계정 같은 데서 많은 걸 해결을 해줘요. 제공품 계정. 보세요. 네, 제품 계정. 여기가 단기총 제조원가잖아요.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차변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공품 대변이 맞죠. 2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품 계정 뭐 얘가 넘어가니까 제품의 차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오는 게 맞죠. 제품이라고 한다면 매출원가가 대변에 위치하는데 마지막 지문은 매출원가 계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계정이라면 대변이 매출원가가 맞는데 마지막은 매출원가 계정. 매출원가 계정에선 차변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고 얘가 대변이 아니라 차변이라고 표현해야 득점이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정 그림이 이렇게 되죠. 여기다 매출원가 계정 제가 안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그린다면 비용이니까 얘도 차변 증가, 대변 감소하는 거잖아요. 얘가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 계정에 차변에 매출원가가 표시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10번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다음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시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의 합계는 기초원가가 맞고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 합은 가공비, 전환원가가 맞고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로 구성 맞고요. 4번이 답인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식대와 판매 근로자 식대 모두 제조원가 아니죠. 생산직 근로자의 식대는 제조원가가 맞는데 판매직 근로자의 식대는 제조원가가 아니죠. 비제조원가, 판관비로 처리가 되겠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그래서 원가액의 문제들을 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6번, 뭐 9번, 10번은 맞춰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7번과 8번도 득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12개 이상의 득점이 가능해요. 재무에서 거의 다 맞췄을 거고. 자, 세무회계의 문제를 볼게요. 자, 11번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및 용역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급 시기를 뭐 많이 중요하죠. 이건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에 물어봤다고 볼 수 있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도 지급 조건부 판매 이런 것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겠죠. 2번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한 때가 맞아요. 3번 내국 물품 외국 반출, 직수출. 직수출은 수출 재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이게 아니죠. 바로 선적일이죠. 선적일 혹은 기적일이죠. 선적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거죠. 4번은 반환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됐을 때가 맞겠죠. 3번이 답이네요. 11번 문제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래서 부분 점수 Q&A 보면 대부분 이론은 안 물어보고 실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무에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 특히 전산세무 2급은 부가세 신고서 문제하고 그다음에 연말정산에서는 부분 점수가 많다 보니까 몇 점 정도 받는지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주세요. 근데 카테고리별로 문항의 득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가세 신고서의 문제 1번 문제가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매출, 매입, 가산세 이게 합쳐서 뭐 7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 매입은 맞았어. 가산세만 틀렸어. 그러면 보통 2점, 2점에서 4점, 3점만 날려요. 근데 내가 매출 중에 일부 틀려. 하나 정도 틀렸어. 매입은 맞았어. 가산세 틀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2점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연말정산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뭐 10점짜리 연말정산 뭐 의료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고 보험료가 있고 걔들 각각의 점수가 할당이 돼요. 부분 점수가. 그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나온다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를 물어봤네요. 1번 중개 방식의 수출업자, 2번 위탁 판매 수출업자, 3번은 수출품 생산 후 외국에 반출하는 사업자. 이 세 사람은 다 영세율 적용이 되겠네요. 수출업자들이잖아요. 0%가 되겠죠. 얘는 좀 강조했죠.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 수출 대행은 10% 과세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도 좀 설명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죠. 이제 우리나라다 했을 때 이렇게 LC, 로컬 LC가 끊겨져 있다. 그러면은 얘가 국내 공급이라 할지라도 영세율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다음 이거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10% 과세가 된다고요. 수출업자는. 그 얘기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적용받기 위해서 수출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 13번 문제는 난도가 상으로 배치됐는데 얘는 왜냐면은 간이가세자가 좀 개정이 됐죠. 그 간이가세자 개정된 개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옳은 걸 물어봤고요. 1번은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8,5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아니죠. 일단 여기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그리고 이게 8,500이 아니라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가세자가 되니까 뭐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다. 이게 틀린 게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간이가 둘로 나눠져. 간이 가세자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4,8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인 사람,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기준으로.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이 사람은 세금이 발행하는 게 원칙에는 발급 안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발급하는 게 원칙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800만 원 이상인 간이 가세자 세금계에서 발급이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7월 1일 이후에 모든 간이가세 전액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매입세 공제가 이 사람은 받지를 못하고 얘는 아예 받지를 못하고 4,8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얘도 다 받는 건 아니고 공급 대가 0.5%밖에 못 받아요. 다 받는 거 아니고 공급 대가 0.5%만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가세자들처럼 뭐 공급가액의 10% 이렇게 받지 못한다고요. 예. 4번은 간이 가세자는 가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용할 수 있죠. 예, 그냥 상관없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3번은 뭐 새로 개정된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고 좀 까다로운 부분, 정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난도가 그래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상으로 좀 배치했어요. (14번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부동산 임대업에 좀 깊게 출제됐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으로 체크했어요.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발생한 수익 금액 합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답이 1번이죠. 2천만 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에서 2천만 원 초과되면 분리과세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 돼요. 종합과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 2번 1주택 소유자가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겠죠. 간주임대는 3주택자부터 나오는 거죠.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렇죠. 이때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금융소득하고 좀 비슷하다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금융소득 역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되면 종합과세, 미만이면은 분리과세 되니까요. 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액을 합계액으로 한다. 월수계산 초월산이 말을 불사.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한꺼번에 이제 뭐 연세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년치 월수를 한꺼번에 받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총수익 금액에서 기간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을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얘기가.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주로 물어봤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수입식이 물어봤네요. 근로소득은 좀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맞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해당 법인에 퇴사한 날. 답이 2번이네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법인의 잉여금 처분일이 맞고요. 인정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맞네요. 그래서 수입 시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내용에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부가가치세 보면은 11번과 12번은 좀 어쨌든 득점이 돼야 되고 13번은 조금 까다로운 게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개정된 내용이 출제됐으니까. 반면에 14번도 좀 까다롭다 볼 수 있고요. 15번도 사실은 좀 정리했으면 득점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이론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산세무 2급에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론을 12문제,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합격하기가 용이해져요. 왜냐면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서에서 일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점을 당하잖아요. 물론 최대한 득점을 해야 되겠지만 12문제 이상을 득점하면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기 설명할 때도 제가 강조하지만은 우리 실기에서도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은 거의 웬만하면 40점에 육박하는 점수 이상을 득점을 하자라고 강조를 드려요. 그래야 부가세 신고서나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조금 감점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전제는 일단 우리가 이 이론에서 12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되는데 솔직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한 문제 정도는 지엽적으로 나오면 득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강조하지만 원가액의 계산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돼요. 그걸 못 풀면은 12개 이상이 득점이 어려워요. 만약에 10개 이하로 득점이 되면은 실기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10개를 득점했다면은 실기가 50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의 부분 점수라든지 감점이 생기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계산 문제를 좀 원가액의 계산 문제를 극복해야 12문제 이상 득점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산세무 2급 합격하는데 유리해진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97회 전산세무 2급 시험 보신 분들, 자, 지금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 거리두기 4단계잖아요. 그래서 활동하기도 좀 힘들고 또 이제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셔서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 모두 수고했다고 이렇게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에듀윌에서 저와 함께 전산세무 2급 정리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조금 이번에 뭐 시간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실수가 있어갖고 약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은 98회 시험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하고 강조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셔갖고 98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좀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상 97회 전산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